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강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도현 박사님의 강연이 시작되겠는데요. 해도현 박사님은 일본 종합연구대학원 대학교 천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일본 국립천문대 준연구원으로 역임하셨으며 현재 국가기상위성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물리센터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된 외계행성 엑소플래닛을 집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해도현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이렇게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는 강연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신선하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요. 과연 태양계 바깥에 다른 행성이 있을까요? 바로 대답이 나오죠. 지금은 외계 행성이 태양계 바깥에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게 아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전, 예를 들어서 1990년,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들을 천문학자들한테 하면은 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없을 거라는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을 거다 라는 대답이 나왔을 거고, 20년 전, 2000년이죠. 그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은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있긴 있을 거다. 몇 개 알고 있긴 해. 우리 몇 개 찾긴 찾았으니까. 하지만 굉장히 드물 거다. 태양계처럼 행성이 많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10년 전, 2010년에는 어떨까요? 태양계 바깥에 행성이 있을까라고 질문했으면 그때는 아마 꽤나 많을 거다. 우리 생각보다는 많을 거다 라는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020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2020년에는 너무 많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은하에는 별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뭐 2천억 개, 3천억 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성이 별보다 많다는 거죠, 은하 안에. 그래서 지금 2021년의 세계에서는 외계 행성의 존재가 굉장히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외계 행성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토머스 제퍼스 잭슨 C라는 천문학자예요. 이제 19세기 1800년대 말쯤에 살았었던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뱀 주인 자리 70번 별이라는 그 별을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별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주변에 작고 가벼운 다른 별이 공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십자선 가운데에 있는 게 뱀 주인 자리 70번 별이고, 그 옆에 이제 타원으로 그려진 게 그 공전하는 작은 별의 궤도인데, 이 천문학자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궤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러지 싶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다가 낸 결론이 뭐냐면은 저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다른 천체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천체라고 하면은 행성일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천문학자들이 계속 같이 관측을 해보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무엇보다 저 궤도 공전하는 그 궤도가 흔들리는 건 행성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문학계에서는 저기는 행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피터 반드 캠프라는 또 다른 천문학자가 버나드 별에서 비슷한 걸 관측을 했어요. 버나드 별은 이제 태양계에서 6광년, 7광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아주 굉장히 가까운 별이죠. 이 별을 확인을 했더니 이 별도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왜 흔들릴까? 아마 주변에 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 때문에 흔들리는 것일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예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내가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동료 천문학자들이 버나드 별을 관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런 흔들림이 안 보여요. 그 과학계에서는 이제 동료가 검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혼자 발견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시도를 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실 이 피터 반드 캠프라는 천문학자가 관측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아주 엄밀하게 찍지는 않았다는 게 드러나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유리에다가 약품을 발라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뭐랄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기에도 결국은 외계 행성은 없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예전부터 뭐 100몇십 년 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계 행성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성은 스스로 빛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행성을 직접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죠. 그 대신에 행성 때문에 별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그걸 보자라고 천문학자들이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두 명의 천문학자가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둘 다 실패하고 다른 천문학자들도 계속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행성 때문에 별 위치가 달라지는 거 관측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행성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펄사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죠. 펄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죽은 별이에요. 죽은 별이긴 별인데 굉장히 생명에게 해로운 방사선을 뿜고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별 주변에서 행성을 찾았다는 논문이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 발견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동료 천문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다 보니까 그거 아니야. 그 주변에 뭐 플라즈마 구름이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반론을 해주면 거기다도 반론을 해야겠죠. 그래서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행성 발견한 거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 스스로 저기 행성 없다는 결론을 내버려요. 계산 실수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드디어 행성 하나 찾았다고 이제 파티를 한 10번 했었는데, 그러다가 다른 천문학자가 정말로 펄사에서 행성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동료 천문학자들이 검증까지 했어요. 게다가 하나가 아니고 2개였어요. 그래서 펄사 주변에서 행성을 찾았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세계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에요. 다만 펄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별이잖아요. 태양처럼 살아있는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사실 제2의 지구 같은 살아있는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펄사 주변에 행성이 있으니까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살아있는 별 주변에서 찾아보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성 때문에 별이 흔들리는 거를 직접 측정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외계 행성 찾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눈부시게 밝은 별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냐면, 자, 등대는 굉장히 밝은 불빛을 내죠. 멀리 있는 그 배에서도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등대 유리창에 반딧불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반딧불이. 그거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행성을 직접 보는 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행성 때문에 별이 흔들리는 거를 직접 확인한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요 도플러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별 주변에 행성이 저렇게 돌고 있으면은 별 위치도 바뀌어요. 별도 흔들려요. 그런데 이 흔들릴 때 저기 밑에 이제 무지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 무지개 그림이 뭐냐면은 별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 같은 걸로 이제 무지개처럼 훅 뿌려보면은 거기 있는 무늬들이 위치가 달라져요. 별이 움직이면. 뭐 이거 자세한 원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분광기인데, 이거를 아주 정밀한 분광기를 만들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명의 천문학자가 그걸 만들었어요. 고든 워커와 브루스 캠비라는 천문학자가 별빛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계행성이 행성을 흔들어 두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세피우스자리 감마별의 위치를 흔들림을 측정한 건데, 여기 점이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숫자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저 세피우스 감마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걸 발견한 게 누구냐면은 그 분광기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걸로 직접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우리 세계 최초로 외계행성 진짜 발견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스스로 이 발견을 철회를 해요. 행성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면은 이건 사실 행성이 아니라 별 표면에 흑점, 우리 태양에도 흑점이 있죠, 검은색 점들. 이 흑점 때문에 별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긴 행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03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피우스자리 감마별에서 진짜로 외계 행성이 발견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뭐 전혀 완전히 새로운 외계 행성이 발견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발견이 1988년이었거든요. 그 1988년에 봤던 바로 그 행성이 정말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 흑점 이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잘못 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2003년이 돼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거기에 외계 행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천문학 교과서를 펼쳤을 때 이게 세계 최초의 외계 행성 발견이라고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발견 당시에는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했고 교차 검증이란 거에 실패를 했어요. 교차 검증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학자들이 똑같이 시도를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 발견을 발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 행성 아니다라면서 발표를 철회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 발견은 세계 최초의 외계 행성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게 88년이었죠? 88년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별을 관측을 해보고 분광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계, 정밀한 기계로 별이 흔들리는 걸 관찰을 해보고 했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4년쯤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게 그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주 정밀한 분광기,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도구,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 본인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는 행성이 없다, 목성보다 큰 행성은 없다, 없는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1994년인데 이때를 이제 외계행성 천문학에서는 외계행성 천문학의 암흑기라고 불러요.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였죠. 당시에도 외계행성을 찾겠다고 시도하는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주변에서 비웃음을 듣기도 했어요. 그거 절대 못 찾는다, 있어도 못 찾고 아마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동트기 전에 밤하늘이 가장 어둡다. 그러니까 암흑기니까. 그리고 암흑기가 지나고 나면은 서광이 비칠 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서광을 비춘 장본인들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약간 젊어 보이는 저분은 디디에 코엘로라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땐 대학원생이었어요. 1994년인데 원래는 그냥 이제 관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다가 옆에 있는 저 교수님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걸로 그냥 박사 논문까지 쓰게 돼버린 그런 대학원생이고, 왼쪽에 있는 이제 좀 수염난 아저씨는 미셸 마요르라고, 이분도 좀 재미있는 분인데 학창 시절에 이제 고체 물리학, 이제 뭐 초전도 물질이라든가 그런 걸 연구할까 아니면 전체 물리학을 고민하다가 친구가 고체 물리학 고르니까 그럼 난 뭐 천문학 해야지라는 식으로 천문학을 골랐다가 정말 천문학자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이 두 분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한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외계행성을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갈색외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별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갈색외성이 뭐냐면은 별과 행성의 중간 단계에 있는 천체예요.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에요. 다만 이 갈색외성이라는 걸 찾다 보면은 운 좋으면은 뭐 행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둘 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프랑스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11월인데 저기 저 디디에 쿠엘로라는 이제 대학원생 학생이죠. 학생이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요.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성인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때 저 교수님은 하와이에 출장 간 상태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뭐 출장 중이니까 천천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확인을 해봤죠. 150일 동안 관측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행성이라고 하면은 목성 크기인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 특이한 게 뭐냐면은 공전 주기가 4일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목성의 공전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5년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관측한 이 행성이 공전 주기가 4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년과 4년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행성이 맞나 너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 같긴 한데 너무 놀라운 결과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관측을 해보자. 이제 별은 이제 우리 겨울 별자리, 여름 별자리 이렇게 보일 때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관측했던 이 별이 이 관측을 끝낸 직후엔 이제 그때부터는 밤하늘에 안 떠요. 그래서 우리 봄에 다시 나타나니까 그때 다시 관측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동안 뭐 우리 이제 원래는 외계 행성이 아니라 갈색 행성 찾으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뭐 외계 행성일 수도 있다면 공부도 좀 해두자.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 하는 천문학자들한테 이것저것 의견을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994년은 외계 행성 천문학의 암흑기였다고. 그래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다는 말만 해도 바보 취급을 받는데 목성 같은 행성이 4일 만에 공전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가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봄 다시 관측을 해봤어요. 이 그래프가 이제 별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굉장히 예쁘게 물결치고 있죠. 그래서 그 지난 봄 동안 이론적으로 이것저것 예상을 했던 거랑 관측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상과 모든 게 일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갈색 외성을 찾으려고 한 거였지만 우리가 진짜 외계 행성을 찾아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관측실 안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조그맣게 파티를 했대요. 샴페인 하나 가져와서 뜯어서 마시면서 케이크도 같이 나눠서 먹고, 그런 파티를 한 직후에 아무래도 우리는 외계 행성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자, 이거 전문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해서 저기 윌리 벤즈라는 천문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도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목성이 어떻게 4일 만에 공전을 하냐 라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대신에 이제 비밀로 해줄게 라고 해서. 왜 비밀로 하냐면은 굉장히 커다란 발견이잖아요, 외계 행성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천문학자들이 이 결과를 뺏어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슬쩍 관측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찾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비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담 버로우즈라는 천문학자한테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보자마자 그 스위스 천문학자들이 찾았다는 걸 바로 눈치채버렸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대충 천문학계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론을 이제 별과 별이 서로 공전할 때의 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행성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검증까지 받았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학술지에 그거를 내놓으면은 동료 과학자 3명이 그 논문을 검토를 해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은 뭐 논리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3사람이 다 괜찮다고 찬성을 해줘야 논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2사람의 논문은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 3명이 검토를 했어요. 앨런 보스라는 사람은 오케이, 이 논문 믿을만하다, 내도 된다 라고 말을 해줬고, 아담 버로우즈는 아까 그 미리 의견을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케이, 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고든 워커, 이 사람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고 실제로 자기가 발견했다고 발표까지 했다가 스스로 그 발견을 철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외계 행성 발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걸 아직 발표하기는 이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논문은 더 수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발표가 미뤄져요. 그런데 이 논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파급력이 세다 보니까 이 네이처라는 논문, 그 학술지 편집장은 오케이, 한 명이 반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가자 라면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논문이 실제로 나오기 조금 전에 이제 학회에서 먼저 발표가 됐는데 그게 1995년 10월 5일 프랑스였어요. 이런 학회에서 이 그래프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냐면은 다른 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이 최초로 전 세계에 공개된 날이에요. 이 발표를 보고 있던 이제 다른 천문학자들도 있었는데 제가 외계 행성을 찾으려는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명이 누구냐면은 폴 버틀러 그리고 제프리 마시라는 천문학자예요.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풀타임 행성 사냥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천문학에 들어왔고 모든 노력을 외계 행성 찾는 데 투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못 찾았던 거죠. 스위스의 두 명의 천문학자는 원래는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갈색 외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외계 행성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외계 행성 전문가인데 못 찾았다.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발견이 나왔으니까 자기들도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검증을 해줬죠. 이 사람도 같은 별을 관측을 해보니까 정말로 별이 흔들리고 그 별이 흔들리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4일 만에 공전하는 목성 같은 행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외계 행성 전문가인데 왜 못 찾았을까요? 찾을 수 있는 기술은 있었어요. 외계 행성 찾았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바로 자기네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외계 행성을 찾지 못했냐면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성 같은 행성이 4일 만에 별을 공전한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런 목성처럼 커다란 행성들은 별 주위를 공전하는데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기간을 두고 관측을 하고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작 며칠 만에 공전하는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눈앞에 두고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관측했던 자료들을 싹 다 뒤져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외계 행성을 찾아버린 거죠. 반년 만에 외계 행성 6개를 찾은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관측을 해서 못 찾았었는데 그 데이터를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시 분석해 보니까 한 번에 6개나 되는 외계 행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무거운 행성은 굉장히 긴 공전 주기를 가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외계 행성의 데이터,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두 명의 천문학자는 이 발견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외계 행성들을 발견을 했어요. 특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제프리 마시라는 분은 거의 이제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오르면서 유명해졌었는데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로 천문학계에서 퇴출이 됐어요. 왜 퇴출이 됐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1995년에 발견된 이 행성이 뭐냐면은 페가수스 51b라고 부르는 행성이에요. 페가수스 51번 별이라는 별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었고, 이 행성이 발견된 덕분에, 여기 써 있는 것은 영어로 써 있긴 한데, 행성이 발견된 덕분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일단 외계 행성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외계 행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우주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지만 이렇게 발견을 발표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꽤나 있었어요. 천문학자들 중에서는.
왜냐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미 실패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뭐 얼마 안 지나면은 뭐 발견 철회하고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별이 흔들리는 걸로 그 외계행성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시선 속도라고 불러요. 이 방법으로 발견된 HD 209458이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예전에 발견됐었던 건데 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그림자를 만드는 현상이 관측이 되었어요. 이렇게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가면은 약간 빛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거든요. 그 순간을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한 거죠.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외계행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확증이라고 할 수 있죠. 더블 체크에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선 속도, 트랜짓, 더블 체크 성공한 덕분에 이제 외계행성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게 완벽한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외계행성의 존재에 대한 최종 확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덕분에 2019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위스의 그 두 천문학자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노벨 물리학상에서 그 뭐 블랙홀이나 그런 우주론 같은 연구하는 게 아닌 이제 일반적인 뭐 별이나 뭐 행성 같은 걸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외계행성 발견의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관측실 안에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관측실 안에서 샴페인으로 건배하면서 케이크 먹고 있었다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해요.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벨상 발표가 되고 수상식이 끝나자마자 저 아름다운 곳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샴페인을 건배하면서 마시고 사진까지 올렸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4,800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1995년에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었고 지금은 그로부터 한 25년 정도 지났죠. 그 이후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숫자예요. 4,800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됐어요. 25년 사이에.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한 4,300개, 500개 정도였어요. 고작 몇 달 사이에 몇백 개가 늘어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어느 분이 천문학자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때쯤에는 1만 개를 훌쩍 뛰어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 되었어요. 아주 많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그림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빛이 살짝 어두워진다고. 근데 그때 별의 대기를 별빛이 통과해 올 때가 있어요. 자,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그 통과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물질을 통과했다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걸 이용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그 행성의 대기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대기,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대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가 아니라 별 뒤를 지나갈 때, 별 뒤를 지나갈 때는 이제 빛이 비치니까 행성 표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좋은 망원경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행성이 별 뒤로 숨을 때 조금씩 그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어두워지느냐를 이용해서 행성 표면이 대충 어떤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그림이 실제로 외계 행성의 표면의 온도를 나타낸 거예요. 어느 부분이 더 뜨겁고 어느 부분이 더 차갑고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5년 전까지만 해도 외계 행성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발견된 게 딱 하나였는데 25년이 지난 사이에 거의 5,000개에 가까운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고 우리는 지금 외계 행성의 대기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표면에서 어디가 뜨거운지 어디가 차가운지까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짧은 사이에 이 많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외계 행성을 직접 보는 방법도 있어요.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건데
HR 8799라는 별 주변의 행성들이에요. 행성 여기 몇 개가 있죠? 행성이 여기 4개가 있어요. 예전만 해도 외계 행성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작 20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우리는 외계 행성의 사진까지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사진 한 판에 외계 행성 4개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외계 행성은 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 이 외계 행성들이 공전하는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거의 한 4년, 5년 정도 걸쳐서 이 행성계를 찍은 거예요. 보시면은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전만까지만 해도 뭐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니, 별이 흔들리니 많으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외계 행성이 공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뭘까요? 네? 성운? 또 다른 말 나온 것 같은데, 퀴사. 둘 다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저기 가운데 별 모양이 있잖아요. 저기에 굉장히 어린 별이 있어요. 너무 밝아서 눈부셔서 일단 가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태풍처럼 웅글웅글 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먼지 구름이에요. 먼지와 가스예요. 별 주변을 돌고 있는 먼지와 가스인 거죠. 그리고 바로 저기에서 행성이 태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행성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뭘까요? 아까랑 좀 그림이 다르죠? 요것도 이제 별 주변에 있는 먼지와 가스인데 모양이 좀 다르긴 해요. 이게 PDS-70이라는 별 주변에서 찍은 건데, 저기 이제 가운데 빈 곳이 있고, 빈 곳 오른쪽에 보면은 뭔가 점이 보이잖아요. 저게 뭘까요? 맞아요. 일단은 행성 맞아요. 일단은 저기 행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상상도예요. 행성 주변에도 먼지와 가스로 된 원반이 있죠. 그럼 저기서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저기서는 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 주변에서 행성이 태어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달이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관측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른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400년쯤 전이죠.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남긴 관측 기록이에요. 뭘 관측한 걸까요? 저기 그려져 있는 게 뭘까요? 저거는 가운데 있는 큰 동그라미들은 목성이에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별 모양 마크는 뭘까요? 점으로 된 거. 위성 맞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을 관측하면서 위성들이 공전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갈릴레오 당시만 해도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죠. 모든 천체는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공전하는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관이 바뀌는 순간이 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갈릴레오가 목성 주변을 공전하는 위성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별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들을 보고 있고, 그 행성의 표면과 대기와 그 행성이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달이 태어나는 순간까지 보고 있는 거죠. 400년 동안 우리의 우주관이 이렇게 변하고 확장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변해온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수가 4,800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4,800개 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은하에서 극히 일부의 영역, 관측 가능한 일부의 영역에서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한 것만 따졌을 때 4,800개라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아주 좁은 영역밖에 관측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성이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은하에 있는 거의 모든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게다가 대부분은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은 400억 개는 될 것이다 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400억 거예요. 400억 개예요. 400억 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보셨죠. 뭐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생명이 자연 발생할 가능성은 뭐 0에 가깝다. 뭐 0.00000 뭐라고 하는데 아무리 낮아봤자 400억 개가 있으면은 그 정도 확률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지구에서 이미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환경만 갖추어지면은 생명이 탄생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 400억 개가 넘는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은하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씩 있죠. 그렇다면 우리 우주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을까요? 제2의 지구가 있을까요? 아마 숫자로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